전공비 들어가서 이제 문제 볼게요. 1번 다음은 조건적 필수 아미노산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아미노산과 니은에 해당하는 단백질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조건적 필수 아미노산은 특수한 생리적인 상황에서 합성이 제한되거나 체내 요구량이 증가될 때 필수 아미노산.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니면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제 특수한 경우에 필요량이 증가하면서 필수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는 조건적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페닐알라닌 수산화효소가 결핍된 경우에는 뭐가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티로신이 필수 아미노산이죠. 티로신. 페닐알라닌 수산화효소는 페닐알라닌을 티로신으로, 그러니까 페닐알라닌 끝에 보면 벤젠골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수산화, OH기 붙인 게 티로신이죠. 그래서 수산화 효소가 결핍되면은 티로신이 합성이 안 돼요. 그럴 때는 티로신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스과의 경우 조건적 필수 아미노산인 프롤린은 비타민C와 함께 무슨 거 합성할 때 비타민C가 프롤린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이드록시 프롤린으로 바꾸죠. OH기 붙여요. 수산화시켜요. 그래서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는 거죠. 니은에 들어가는 것은 콜라겐이에요. 콜라겐. 그래서 페닐케톤유증의 경우에는 페닐알라닌이 티로신으로 바뀌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페닐케톤유증이죠. 수산화효소의 결함이다. 그리고 티로신이 이제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여러 물질로 이제 대사가 될 때에도 대사 과정에 하자가 생기면 이제 그것도 티로신 혈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페닐케톤유증이 나왔으니까 그것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는 거는 비타민 C가 수산화효소, 프롤릴 수산화효소, 리실 수산화효소 같은 것들이 리신이나 프롤린에다가 수산기를 붙여주는 거죠. OH기를. 그래서 리실 혹은 리신이라고 나는데, 아니, 하이드록시 리신 혹은 하이드록시 프롤린으로 만들어서 이 콜라겐의 잔기에다가 OH기를 많이 붙여가지고 요 세 가닥이 적절하게 수소결합에 의해서 꼬일 수 있게 트로포콜라겐 만드는 데 관여해요. 요때 필요한 것이 수산화효소고, 이 수산화효소는 처리 보조인자죠. 얘가 반응이 끝나면 삼가로 바뀌는데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데 비타민C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있어야 수산화효소가 계속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티로신, 콜라겐 이렇게 답하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두 교사가 매체 활용 학습 방법에 대해 나눈 대화의 내용 중 일부이다. 어셔 모형 중 밑줄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어셔 모형에 대한 매체 개발 단계인 어셔 모형에 대한 것도 우리 모의고사 문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였는데, 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관련해서 가정통신문을 매달 발행했지만 이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지난달보다 100kg 정도 더 늘어났어요. 급식을 남기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80% 정도예요. 생각보다 급식을 남기는 학생들이 많군요. 그래서 3개월 안에 급식을 남기는 학생의 비율을 70% 이하가 되도록, 이건 뭐예요? 목표예요. 그러니까 목표 진술이라고 하셔도 되고, 이제 이 목표 진술이 뭐 여러 교재에 다른 말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매체 목표 제시 뭐 이렇게도 나오고, 그냥 목표 진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기존에 활용했던 게시판이나 홍보 동영상도 좋은 매체가 될 것 같지만 학생들이 직접 피켓을 제작하고 활동을 하는 것도 새로운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저거는 매체 선정 및 제작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학교 학생회가 주관이 되어 교내 활동을 하면 좋겠네요. 네, 학생들이 제작한 피켓으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해 본 뒤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체 활용, 반응 유도 뭐 이런 게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에 급식을 남기는 학생의 비율을 피켓 사용 전과 후로 나누어 비교해 보고 캠페인 활동에 피켓 사용이 적절했는지 평가해 보려고 해요. 그 후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해요. 이거는 평가예요. 평가. 그러니까 뭐 평가와 수정 이렇게 쓰셔도 되고, 매체에 대한 총괄, 평가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순서죠. 처음에 이제 대상 분석해요. 대상 집단의 특성 분석 혹은 학습자 분석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매체의 목표 제시, 목표 진술,
이라고 하셔도 되고, 매체 선정 및 제작, 매체와 자료의 선정, 매체 활용, 매체와 자료의 활용, 대상자의 반응 확인, 학습자 참여 유도, 마지막에 있는 게 매체에 대한 총괄 평가 혹은 평가와 수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첫 번째는 목표의 제시와 목표 진술 요거고요. 마지막은 요거 총괄 평가와 평가 수정 요것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비타민 B12 대사에 대한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비타민 B12가 부족한 경우 혈액에서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메틸말로닐산과 심혈관계 질환인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때 B12를 적절히 보충하면 혈액에서 메틸말로닐산의 감소와 호모시스테인의 감소가 나타난다. 자, 밑줄진 기억에 관여하는 효소와 생성물을 순서대로 쓸 것. 기억에 관여하는 효소를 쓰라 그랬어요. 효소까지 물어볼 줄은 몰랐는데 효소를 쓰라 그랬고 생성물을 쓰고, 우리 요거는 메틸말로닐 코에이하고 관련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던 거예요. 근데 효소 이름을 여러분이 뭐 보여는 드렸는데 적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메틸말로닐 코에이 뮤타제죠. 이게 프로피오닐 코에이, 메틸말로닐 코에이, 그 다음에 숙시닐 코에이로 전환되는 반응이 이게 어디서 나오나요? 홀수탄소수 지방산. 홀수탄소수 지방산 대사에 가면은 우리 베타산화 할 때 2개씩 잘라요. 홀수탄소는 막판에 3개가 나오죠. 그게 프로피오닐 코에이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카르복실화 시켜서 탄소를 하나 더 늘리면 탄소 4개짜리 메틸말로닐 코에이가 되고, 이제 뭐 중간에 라세미와 효소에 의해서 이제 작용기의 위치가 바뀌는 반응이 한번 있기는 한데, 그리고 나서 메틸말로닐 코에이가 숙시닐 코에이로 바뀌죠. 이때의 효소가 메틸말로닐 코에이 뮤타제고, 비타민 B12가 조효소예요. 그래서 조효소 비오틴과 B12를 많이 강조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숙시닐 코에이가 결과적으로는 TCA 중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똑같은 반응이 어디서 나와요? 함황 아미노산 대사 끄트머리에서도 나와요. 함황 아미노산 대사. 그래서 우리 뭐 메티오닌이 대사가 되면은 호모시스테인으로 바뀌고요. 시스테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호모시스테인이 중간에 시스테인으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 이때 생기는 또 다른 물질이 반응해가지고 이 끝에 가서도 저 반응이 나왔었죠. 그리고 BCAA 중에서 이소루신, 루신, 이소루신, 발린 요거 3개 중에서 얘 빼고 얘네 둘 끄트머리에서도 쟤네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소루신과 발린 대사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저 반응이 참 여러 차례 여기저기 많이 나온다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메틸말로닐 코에이가 숙시닐 코에이로 바뀔 때 메틸말로닐 코에이 뮤타제가 작용을 하고, 이게 이제 비타민 B12가 부족하거나 했을 때 이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면 얘가 쌓여서 메틸말로닐산이 축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자, 기억에 관여하는 효소, 생성물 숙시닐 코에이까지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틸말로닐 코에이 뮤타제, 숙시닐 코에이 순서대로 쓰시면 되고, 호모시스테인이 감소하는 이유를 반응에 관여하는 기능기가 뭐예요? 이거 메틸기 얘기하는 거죠, 메틸기. 그리고 생성물을 포함해서 서술하시오. 비타민 B12가 있으면 호모시스테인이 뭘로 바뀌어요? 메티오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메티오닌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티오닌이 그러니까 메티오닌은 끄트머리에 이 메틸기가 있는 애가 메티오닌이에요. 그러니까 체내에서 뭔가 메틸기가 필요한 반응이 있을 때 메티오닌이 그 메틸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활성화된 형태가 아데노실 메티오닌이에요. 아데노실 메티오닌이고, 그 아이가 메틸기를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고 나면은 아데노실 호모시스테인으로 바뀌고요. 아데노실 호모시스테인은 이 아데노실기가 없어지면서 호모시스테인이 되는데, 이 호모시스테인은 제2의 콜레스테롤이라 그래서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고, 신경세포에 어떤 자극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얘는 안전한 물질로 바뀌는 게 답이다. 그래서 바뀌는 방법이 다시 메티오닌이 되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시스테인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메티오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다시 얘가 메티오닌이 되려면은 메틸기를 얻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전달하는 애가 누구예요? 엽산이에요. 테트라 하이드로폴레이트. 그래서 장에서 흡수된, 소장에서 흡수된 엽산은 5번 질소에 메틸기가 붙어 있는 테트라 하이드로폴레이트 상태로 혈중으로 유입이 되죠. 그래서 얘가 다시 요 메틸기를 없애고 테트라 하이드로폴레이트의 유리 상태가 되어야만 뭐 세포 분열과 관련된 뭐 그 퓨린, 피리미딘 합성이라거나 이런 데 작용하는 건 전부 다 이제 이게 있어야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뀔 때 메틸기를 가져가는 애가 비타민 B12예요. 그래서 얘가 메틸코발라민이라고 하는 거, 메틸코발라민이 되는 거죠. 이 메틸기를 호모시스테인한테 주고 얘를 다시 메티오닌으로 바꾸는 반응이 필요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메틸기를 전달해서 최종적으로 메티오닌으로 합성을 하는 과정이 첫 번째고, 호모시스테인 줄이는 방법. 또 한 가지 방법이 시스테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세린이 들어가서 시스타티오닌이 되고, 이 시스타티오닌이 분해되면서 시스테인이 나오는데, 시스타티오닌을 합성할 때 분해할 때 전부 다 PLP, 비타민 B6가 필요해요. 이 시스테인은 글루타티온 합성에 이용이 되기도 하고, 타우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황산염으로 분해가 된 다음에 배설이 되기도 하죠. 이 황산염이 배설이 될 때 얘가 2가짜리 양이온이니까 1가짜리 음이온이니까 2가짜리 양이온인 칼슘과 결합이 되면서 배설이 돼서 칼슘 배설을 촉진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로피오닐코일, 메틸말로닐코일, 숙신일코일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묻는 거는 요 반응을 묻고 있는 거예요. 메틸코발라민이 코발라민이 되면서 호모시스테인이 메티오닌이 되는 요 반응. 자,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자,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는 메틸계를 비타민 B12에 전달하여 메틸코발라민으로 전환시킨다. 메틸코발라민은 호모시스테인의 메틸계를 전달하여 메티오닌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호모시스테인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4번, 다음은 식중독에 관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식중독 예측 지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개발한 기억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기억은 가온도 조건에서 미생물 증식에 의한 음식의 부패 가능성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지역별 식중독 발생 위험 정도를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억에 들어갈 건 뭘까요? 식중독 지수죠. 이거는 우리 세균성 식중독 첫 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였어요. 식중독 지수. 그래서 이건 식중독 지수라 그래서 최적 조건은 보통 기온은 한 40도 정도, pH가 거의 6.7에서 7.0 정도, 그러니까 40도씨 온도에서 이게 가장 미생물이 증식하기 좋은,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40도씨, 그 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pH가 6.7에서 7.0 정도, 수분 활성도는 높을수록 좋죠. 0.99에서 한 1 정도. 요 환경에서 미생물이 10의 3제곱에서 10의 6제곱으로 늘어날 때 걸리는 시간, 이게 3.5시간이에요. 3.5시간인데 이게 100인 거죠. 이게 100이다. 이게 최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시간 짧은 게 이건 거죠. 그리고 나머지를 이거 대비 상대적인 비율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시간이 7시간이다. 뭔가의 조건이 달라서 10의 세제곱에서 10의 6제곱으로 늘어나는데, 미생물이 늘어나는데 7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이거는 100의 절반이죠. 50이 되는 거죠. 식중독 지수 50.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식중독 지수예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건 식중독 지수고요. 만약 법령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여 국민보건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인 역학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한 대응 요령이 나와 있어요. 자,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식중독 지수죠. 니은의 수치 범위를 괄호 안에 기억과 연계해서 써라. 니은 주의에 대한 그 수치를 쓰라고 나와 있어요. 수치 범위를 쓰라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식중독 지수 나와 있는 그 교재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주의면은 55 이상 70일 미만이에요. 55 이상
70일 미만, 70일 미만. 이런 수치도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뒤에 있는 거는 아주 처음 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55 이상 70일 미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제86조 제3항 뭐 식중독 발생 원인 조사 절차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밑줄친 디귿에 해당하는 경우를 두 가지 써라. 밑줄친 디귿이 뭐예요? 국민보건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건 법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많이 당황을 하셨겠지만 남들도 다 당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과연 맞추신 분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국민보건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제 법률 관련해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중독 발생 원인 조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는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제7조에 보면은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학교 급식소에서 식중독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학교 급식소에서 발생한 경우, 식중독 환자 등이 50명이 넘는 경우, 동일 식재료에 의해 서로 다른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 쓰라 했으니까 저거 세 개 중에 두 개를 쓰시면 되는 거죠. 조금 많이 힘든 문제셨을 것 같고 이 문제로 인한 당황은 나한테만 일어난 일은 아니었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억은 식중독 지수고요. 니은은 55 이상 70일 미만.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학교급식소에서 식중독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식중독 환자가 50명이 넘는 경우, 동일 식재료에 의해서 서로 다른 집단급식소 등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요거 셋 중에 두 개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점, 1점, 두 개에서 각각 1점, 1점. 그래서 요게 2점. 해서 채점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중독 지수하고 관련된 문제도 나오니까 우리 요 기준치 같은 것들을 봐두시면 또 언젠가는 나올 수도 있으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학생과 역량교사의 대화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선생님 요리 프로그램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마이야르 반응이 뭐예요? 빵이나 고기를 구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던데 좋은 질문이에요. 마이야르 반응은 식품에 있는 당과 단백질이 고온에서 갈색 물질을 형성하고 특유의 맛있는 향미를 만드는 반응이에요. 마이야르 반응이 좋은 거네요. 뭐 얘기하다가 영양교사가 높은 온도와 적당량의 수분이 필요해요. 하지만 수분이 너무 많으면 갈변이 잘 되지 않아요. 또한 설탕이 많은 음식에서도 갈변이 더디게 일어나요. 아황산염, 이산화황 등을 이용해 마이야르 반응을 억제하기도 해요. 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야르 반응하고 관련돼서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있었는데 조금 다른 케이스에 대한 설명을 좀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여기랑은 문제가 조금 다르긴 했는데 마이야르 반응이 좀 종종 언급이 되죠. 밑줄친 기억에 해당하는 마이야르 반응의 최종 생성물을 써라. 마이야르 반응의 최종 생성물은 뭐예요? 멜라노이딘이죠. 이거 멜라닌이라고 쓰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효소의 반응에서 생성되는 게 멜라닌이고 효소적 갈변. 마이야르 반응은 멜라노이딘이에요. 자, 밑줄친 니은 디귿의 이유를 각각 서술할 거. 니은이 뭐냐면 수분이 너무 많으면 갈변이 잘 되지 않는 이유. 수분 활성도 어디에서 최고점을 찍나요? 0.6, 0.7에서 최고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반응 속도가 감소하고 그 위로 올라가도 감소해요. 내려갔을 때 감소하는 이유는 용매 부족이죠. 그러니까 용매가 부족해요. 그래서 부족해서 반응물들이 만나질 못해요. 반응물이 못 만남, 충돌 기회가 적다.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되더라고요. 충돌 기회가 적다. 충돌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옮겨줘야 이동하다가 만나는데 아예 이동시켜주는 물질이 없다 보니까 고정이 그래서 만나지 못하는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경우고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건 희석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이사이에 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못 만나는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으면 안 일어난다라고 했으니까 희석이 돼서 뭐 희석이라고 관련된 그 용어를 사용해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탕이 많은 식품에서도 갈변이 더디게 일어나는 이유, 꼭 집어 설탕이라고 한 이유는 제가 무슨 당? 비환원당이라서 그렇죠. 우리 이 아미노 카보닐 반응의 경우에는 당과 단백질이 만난다. 그래서 당이 가지고 있는 카보닐기랑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아미노기가 만나서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미노 카보닐 반응이에요. 그래서 아미노기 가진 애랑 그 다음에 카보닐기 가진 애가 만나서 만드는 게 쉬프염기라고 하는 거죠. 뒤에 그림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카보닐기 가진 애랑 아미노기 가진 애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탄소하고 수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는 이 쉬프염기를 만드는 게 스타트예요. 그런데 이 비환원당인 설탕의 경우에는 유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유리될 수 있는 그 카보닐기가 없는 거죠. 설탕은 비환원당이에요. 그러니까 설탕은 비환원당이다. 그래서 카보닐기 없다. 그래서 반응이 안 일어난다. 설탕이 굳이 반응에 참여하려면 얘가 분해가 돼야 되는 거죠.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가 된 다음에는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 과당으로 분해하는데 속도가,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요인, 열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효소라거나 이런 게 있어야 분해가 되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건 아닌데 더딘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려면 분해 이후에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얘가 비환원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환원당이다라는 말이 들어가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황산염, 이산화황이 마이야르 반응을 억제하기도 한다. 이것도 우리 교재에 나온 얘기죠. 아황산염, 이산화황을 물에다 용해시켰을 때 생성되는 게 아황산염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쟤네들의 역할은 이 카보닐기랑 결합을 해서 이게 반응이 안 일어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카보닐기랑 결합이 된다. 뭐 요 반응을 한다. 뭐 요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미노 카보닐 반응의 경우에는 아미노기랑 카보닐기 가진 아이가 만나서 글리코실아민, 이게 쉬프염기인데 이게 된 다음에 아마도리 전이에서 알데히드가 케토스로 바뀌는 반응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오손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기고, 얘네들이 산이냐 알칼리냐 중성이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조금 다른데 그 하이드록시 메틸 프로프랄이 되기도 하고 리덕톤이 되기도 하고, 얘네들이 이제 연쇄적인 중합 축합 뭐 이런 이런 중합 축합 반응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이 생기고, 얘네들이 이제 합쳐져서 멜라노이딘이 되는 그런 반응이 아미노 카보닐 반응이었어요. 되게 복잡한 반응이고 약간 낯선 용어들도 많이 생기고 많이 등장을 하고 그랬던 반응이었죠. 그래서 이 리덕톤이라고 하는 애가 되게 환원성이 강해서 반응이 진행되면서 리덕톤이 나옴으로써 반응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멜라노이딘이었고요. 수분이 많으면 반응이 덜 일어나는 이유가 반응물들이 희석이 되어 반응물 간의 충돌 기회가 줄어 반응이 일어나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못 만난다 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희석이 돼서 만나질 못한다. 그 다음에 반응에는 카보닐기를 가진 환원당이 참여하는데 설탕은 비환원당이므로 가수분해 후에야 반응에 관여할 수 있어 반응이 더디게 일어나는 거죠. 아황산염이나 이산화황인데 여기 항이라고 썼네. 이산화황은 환원당의 알데히드와 반응해서 썰폰산을 형성을 한대요. 썰폰산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만 썰폰산을 굳이 안 쓰셔도 알데히드기랑 반응을 해서 그 반응이 못 일어나게 한다라는 골자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썰폰산을 형성함으로써 반응성이 큰 카보닐기를 보호하고 쉬프 염기 형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미노기 가진 애랑 카보닐기 가진 애가 만나서 쉬프 염기가 형성이 되는데, 알데히드가 이 이산화황 내지는 아황산염과 결합이 됨으로써 아예 첫 번째 반응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황산염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지금 이 알데히드랑 결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응 중간에도 알데히드들이 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알데히드류 막 이런 거 나오죠. 여기 가서도 결합을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 첫 번째 반응도 억제를 하지만 반응이 진행되다가 등장하는 알데히드 등과도 결합이 돼서 반응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이산화황이죠. 이산화황. 그리고 이 갈색 색소를 표백하는 우리 이 이산화황, 아황산염 뭐 이런 거는 위생학에서 첨가물에서 표백제로도 나와요. 환원성 표백제. 그러니까 표백제로서 이 갈색 색소를 없애는 역할도 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자, 이렇게 알데히드기와 반응을 한다라는 골자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인수공통 감염병에 관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지금 Q열 이대로 안전한가? 라는 문제예요. 국내에서 매년 Q열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3급 법정 감염병 지정 이후 국내 Q열 환자는 매년 10건 안팎으로 보고되었다가 2018년에 163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경각심이 필요하다. 병원체는 콕시엘라 브루네티고 급성 만성 형태로 발현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병원체에 감염된 소, 양, 염소 등 각종 동물이 배설물에 다량 존재하는데 이 균으로 된 모랑, 미살균 우유 섭취 등으로 감염이 된다. 니은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오염된 뭘 먹었을 때. 그러니까 섭취라는 말이 있어서 이제 이 QL 같은 경우에는 공기 전파가 되게 많아요. 공기 감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QR의 그 감염 원이 되는, 그러니까 병원소가 아니라 감염체가 그 출산 적출물에 많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태반에 고농도로 존재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QR이 공기 전파로, 이래서 그런 가축 같은 것들을 많이 취급하시는 그런 분들이 접촉을 했을 때 이런 공기 전파나 이런 걸로 많이 감염이 되는 케이스고요. 감염된 소의 우유, 그 다음에 오염된 음식물 섭취로 감염이 된다. 사람간 전파 보고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요것만 보면은 섭취 중에 오염된 음식물하고 생우유하고 두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기억에 들어갈 거는 뭘까요? 니은에 들어갈 거는 이거 음식물이죠. 음식물 섭취 등으로 감염된다. 그다음에 증상은 인플루엔자랑 비슷하고 발열, 근육통 뭐 이런 증상이 있고,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밑줄친 기업과 4급 감염병의 특징을 신고 시간과 감시 방법을 포함해서 각각 서술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1급 감염병, 2급 감염병, 3급 감염병 이렇게 순서대로 저희가 그 특성에 대해서 교재에다가 기재를 해놨는데, 문제는 4급 감염병의 신고 기한이 안 써 있어요. 신고 기한이. 그래서 요거를 쓰셨는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급, 2급, 3급, 4급이 있는데 1급은 이거는 되게 지금 심각한 거. 유행 즉시 신고예요. 그러니까 1급은 유행 즉시 신고. 즉시 신고하고, 이거는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음압 격리예요. 되게 엄격하게 음압 격리. 그래서 그 환자가 있는 그 내부의 압력이 바깥의 압력보다 낮아서 이 안에 공기가 밖으로 안 나가는 거. 그게 음압 격리죠. 그리고 2급의 경우에는 얘는 24시간 내에 신고해요. 24시간 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얘는 그냥 격리예요. 그러니까 뭐 음압 격리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격리고요. 그 다음에 3급 감염병의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는데 얘는 격리는 안 하죠. 격리 없어요. 그리고 4급 감염병은 그냥 표본감시라고 하는 게 이제 포인트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표본감시. 그래서 계속 그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이 4급이죠. 지금 문제에서 신고 기간이랑 감시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라 그랬어요. 신고 기간, 감시 방법. 자, 3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신고해요. 감시는 어떻게 해요? 발생을 계속 감시한다. 발생을 계속 감시하는 거죠. 발생을 계속 감시하는 거. 그리고 얘는 표본 감시예요. 말 자체가 표본 감시. 그리고 얘는 신고 기간이 7일이에요. 7일이네. 그래서 요거 들어가게 쓰시면 돼요. 7일이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괄호한 니은에 해당하는 감염원 써라. 감염원 아까 음식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밑줄친 디귿에 감염될 수 있는 또 다른 인수 공통 3급 법정 감염병을 써라. 디귿이 뭐였냐면은 우유예요. 우유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도 정리를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큐열이 있고, 말씀드린 큐열이 있고, 그 다음에 파상열이 있고, 브루셀라라고 하는 거 파상열이 있고요. 세 번째가
결핵이죠. 결핵이 우유하면 결핵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긴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리스테리아도 우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리스테리아. 여기는 지금 인수공통 감염병에 리스테리아가 언급이 안 되는데 우리 식중독에서 얘는 주로 다루죠. 식중독에서 리스테리아는. 근데 얘가 이제 동물한테도 감염이 되고 사람한테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나오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유가 언급이 됐을 때 공통으로 나오는 그런 감염병이고, 지금 문제가 3급수라 그랬어요. 우리 Q열은 몇 급이에요? 말 그대로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Q열 3급이죠. 파상열 3급이에요. 결핵은 2급이에요. 리스테리아는 4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쓸 거면 이걸 써야 되는 거죠. 3급이니까. 파상열. 브루셀라증이라고 쓰셔도 되고. 자, 그래서 정리하면 3급 법정 감염병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계속 감시란 말 들어가야 되고,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4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부터 3급 감염병까지 감염병 외에 뭐 이런 말은 안 쓰셔도 돼요.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하고 7일 이내에 신고한다. 요 밑줄 친 것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물이나 미살균 우유를 통해 섭취를 통해 감염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파상열 내지는 브루셀라증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2점, 1점, 1점 이렇게 채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아이코사노이드의 합성 과정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세포막 인지질, 이것도 우리 여러 번 봤던 거예요. 세포막 인지질, 포스포리파제 A2에 의해서 세포막 인지질에 2번 탄소에 붙어있던 지방산이 떨어져 나와요. 근데 그게 디호모감마리놀렌산일 수도 있고 EPA일 수도 있고 기억일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아이코사노이드를 합성을 하는 거죠. 공통적으로 이 아이들은 탄소가 20개인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제가 기억에 들어갈 건 뭘까요? 2계열, 3계열 요거는 뭐예요? 이중결합 개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아이코사노이드 바깥쪽에 있는 그 이중결합 개수를 가지고 2개면 2계열, 3개면 3계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기억에 들어갈 거는 뭘까요? 아라키돈산이에요. 탄소 20개짜리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거, 많은 거. 그리고 세포막에도 가장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아이가 아라키돈산이죠. 그래서 아이코사노이드가 합성이 되는 그림이 있어요. 괄호한 기억에 해당하는 지방산의 명칭을 쓸 것, 아라키돈산이고요. 두 번째, 오메가3 지방산 섭취 증가 시 괄호 안에 기억, 아라키돈산에 해당하는 지방산의 생성량 변화 방향을 쓰고 그 이유를 효소를 포함해서 서술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효소를 포함해서 서술해라. 그러니까 오메가3 지방산, 얘 뭐예요? 오메가 얘는 6예요. 오메가6랑 오메가3랑 다양한 측면에서 효소를 공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를 먹게 되면 오메가6가 덜 합성이 되는 거죠. 합성될 때 보통 아라키돈산은 탄소 18개 이중결합 2개인 리놀레산으로부터 합성이 되고 오메가3는 탄소 18개 이중결합 3개짜리인 알파리놀렌산으로부터 합성이 돼요. 이렇게 해서 얘가 아라키돈산, 얘가 체내에서 대사돼가지고 EPA가 합성이 될 때 효소를 공유해요. 이것도 우리 공부를 했었는데 효소가 똑같은 효소죠. 델타 6번 해서 이중결합 하나 더 붙이는 거. 그러니까 얘는 20개에다가 4개예요. 얘는 20개에다가 5개고. 그러니까 지금 2개의 이중결합이 추가가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델타 6번 탈포화 효소 공유하고, 그 다음에 연장 반응이라 그래서 탄소 2개를 더 붙여요. 그래서 20개로 만들고, 또 한 번 불포화 효소, 그러니까 델타 5 불포화 지방산이 또 작용을 해서 이중결합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그림 보시면은 리놀레산이랑 알파 리놀렌산이 EPA하고 아라키돈산이 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델타 6 불포화 효소, 그 다음에 이건 연장 효소예요. 연장 효소, 탄소 2개 붙이는 거. 그 다음에 델타 5 불포화 효소, 요 효소 3가지를 공유해요. 공유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메가3를 먹었다. 그럼 효소들이 다 여기 가서 작용하느라 여기서 작용이 조금 떨어지죠. 그러면은 아라키돈산 합성이 감소해요. 그래서 생성량 변화를 쓰라고 했으니까 생성량은 감소한다. 이 효소들이 공유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을 쓰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괄호 안 니은에 해당하는 두 가지 요소의 공통 반응을 서술해라. 지금 니은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아이코사노이드 만들 때예요. 그러니까 아라키돈산 내지는 EPA를 가지고 아이코사노이드를 합성할 때 관여하는 효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리산소화 효소. 얘가 작용했을 때 프로스타노이드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프로스타글란딘부터 해서 프로스타사이클린, 그 다음에 트롬복산, 뭐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효소 하나가 리폭시, 게나제예요. 게나제. 얘가 하는 역할은 르코트리엔을 합성을 하는 거죠. 트리엔. 그래서 이 효소는 두 가지는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두 개를 쓰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뭐 쓰라 그랬냐면 얘네들의 공통 반응, 산소화라고 돼 있어요. 얘도 우리 리폭시게나제가 뭐 하는 애였나요? 리폭시게나제가 이중결합에다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산소 우겨 넣는 애죠. O2를 집어넣는 애. 그래서 이 리폭시게나제의 작용을 우리 식품학에서 많이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는 게 리폭시게나제였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다가 산소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애가 리폭시게나제였어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산소 우겨 넣는 애예요. 둘 다 공통적인 반응, 산소화. 그걸 또 다른 말로 산화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산화 내지는 산소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아라키돈산이었고요. 아라키돈산의 생성량은 감소해요. 오메가6 지방산인 리놀레산과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으로부터 각각 아라키돈산과 얘 갖고 아라키돈산, 얘 가지고 EPA가 합성될 때 델타6 탈포화 요소 연장 효소, 델타5 탈포화 요소가 공통적으로 작용하므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델타6, 델타5가 안 들어가도 그냥 탈포화 요소와 연장 효소가 공통으로 작용하므로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오메가3 지방산 섭취 증가 시 오메가6 지방산인 아라키돈산 합성은 감소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탄소 20개의 불포화 지방산을 산화시키는 반응이 공통 반응이다. 산화, 산소화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1점, 2점, 1점 이렇게 채점이 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이에요. 다음은 달걀에 관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달걀 흰자는 기포 형성 능력이 있다. 오버글로불린이 기포 형성을 돕고, 오버뮤신이 얘가 약간 껄쭉하게 된남백이 그 중심적인 역할이라 점도를 증가시켜서 들어온 기포가 안 나가게, 그러니까 기포 안정성에 관여하는 게 오버뮤신이죠. 또한 항균성이 있는 기역은 오버뮤신과 결합하여 기포의 부피를 증가시킨다. 항균성 있는 애가 뭐예요? 라이소자임이죠. 라이소자임. 항균성 있는 거. 그러니까 라이소자임은 세균의 세포 벽을 분해하는 애가 라이소자임이에요. 그러니까 라이소자임이 항균성이 있는 그 남백에 들어있는 단백질이죠. 콘알부민 자체는 달걀 흰자의 기포성을 약화시키지만 금속과 결합한 상태에서는 거품 형성이 용이해진다. 이 내용도 우리 교재에 있는 거죠. 보시면 달걀 흰자의 기포성을 약화시켜요. 얘가 왜냐하면 콘알부민 자체보다는 막 이렇게 휘젓는 과정에서 콘알부민이 변성이 돼요. 콘알부민이 변성이 되면은 이 변성된 콘알부민이 기포 형성을 약화시킨다. 근데 만약에 금속이 있어요. 그럼 금속과 콘알부민이 결합이 돼서 변성 자체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런 기포를 약화시키는 그런 작용이 못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거품 형성이 용이해지는 거예요. 자, 달걀 노른자는 전란과 흰자보다 유화성이 높다. 특히 노른자에 함유되어 있는 레시틴은 천연의 유화제로 작용할 수 있다. 달걀의 유화성을 이용한 대표적인 식품에는 마요네즈, 샐러드, 드레싱, 케이크, 반죽이 있다. 괄호 안에 기억에 들어갈 달걀 흰자의 단백질 명칭을 쓸 것, 라이소자임이라 그랬고요. 라이소자임. 그 다음에 니은의 이유를 서술할 것, 니은 우리 그 콘알부민하고 관련된 얘기였죠. 그거는 이제 콘알부민의 변성은 기포성을 약화시키는데 금속과 결합된 콘알부민은 안정화되어 변성이 억제되니까
그런 기포성을 약화시키는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기포 형성이 용이해진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달걀 흰자를 낼 때 옛날에 무슨 구리로 된 이런 스텐이라거나 그런 데다가 옛날에는 그런 데다가 이제 거품을 많이 냈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이유, 디귿이 뭐였냐면 레시틴이 천연 유화제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 뭐 이런 거는 우리 레시틴은 뭐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고 걔가 세포막의 구성 성분인 이유 뭐 해가지고 얘가 신수기, 소수기 다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 쓰시면 되는 거죠. 이 레시틴이라는 애는 지방산 2개 있는 요 부분은 하이드로포비칸, 그러니까 물 싫어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 인산이랑 콜린이 붙어 있는 요 작용기는 친수성 작용기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기름과의 결합이 가능하고 이쪽에서는 물과의 결합이 가능해서 물과 기름을 섞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쓰시면 되죠. 친수성 작용기와 소수성 작용기를 포함하고 있어서 물과 기름을 섞일 수 있게 하는 유화작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달걀 노른자의 유화물, 유형은 뭐냐? 수중유적형, 유중수적형, 그거 말고 쓸 게 없죠. 수중유적형이죠. 달걀 노른자는. 그리고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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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하시면 돼요. 다음에 9번. 다음은 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 계획서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자, 기억해 보시면 한국 음식 문화 체험을 희망한 학부모 10명 중 8명이 고추장 만들기를 원했으며 희망자는 한국어 이해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게 기억이에요. 그래서 학습 목표가 나와 있고 교사 학습 방법이 나와 있고 도입, 전개, 마무리, 그래서 수업 계획안이 이렇게 나와 있죠. 문제가 뭐냐면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업에 대한 자기평가 항목들이 있어요. 기억은 영양교육 과정 중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 써라. 기억이 뭐예요? 기억이 아까 한국 음식 문화 체험을 희망한 학부모 10명 중 8명이 고추장 만들기를 원했다. 이거는 뭐예요? 요구 진단이죠.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구 진단, 뭐 대상자 진단이라고 하시면 되죠. 대상자 요구 진단, 뭐 대상자의 진단, 요구 진단 이런 말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교수법의 명칭. 니은이 뭔가 하면 교사가 고추장 만드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줬다 그랬죠? 보여줬으니까 이거 뭐예요? 방법, 시범, 연구법이죠. 시범, 연구법. 보여줬다. 그래서 이거를 시연이라고 쓰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시연. 자, 그 다음에 A, F 중에 수업 직후 실시한 교사의 자기평가 항목으로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한 가지 찾고 그 이유를 서술할 것. 그러니까 교사가 수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수업 직후예요. 수업 직후에 확인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거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고추장 맛을 체험하는데 적극 참여했는지 확인한다. 이거 수업 직후에, 이거 뭐 수업 과정 중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거죠. 고추장 만들기에 적극 참여했는지 확인한다. 한국 음식의 기본이 되는 장류에 대한 지식과 식행동의 변화를 확인한다. 뭐가 문제예요? 지식은 뭐 나갈 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식행동 변화 같은 것들은 시간이 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한 거죠. 수업 직후에 식행동 변했는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C가 답인 거죠. D 보시면 고추장 만들기 재료가 충분했는지, 고추장 만드는 공간이나 장비가 적절했는지, 대체적으로 과정평가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 많죠. 계획된 시간 안에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 확인한다. 이거는 다 직후에 가능해요. 근데 식행동 변화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보시면은 우리 영양교육 실시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대상 진단, 교육의 요구 진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그것이 그 뭔가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계획한다거나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요구 진단이죠. 그래서 아까 그 요구 진단,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는 걸 교육 내용에 녹여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상 진단, 요구 진단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과정이었어요.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평가하고, 이게 교육의 실시 과정이었죠. 그리고 효과 평가할 때는 교육 시작 전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교육 시간 전에 하는 게 있고, 교육 후에 하는 게 있고, 일정 시간이 경과돼야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교육 시작하기 전에 이건 뭐 진단평가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교육하기 전에 이 사람들의 지금 스타트, 출발점이 어떤 상태인지를 평가하는 그게 진단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의 지식, 식태도 같은 것들을 사전에 점검해요. 그래야 나중에 교육이 끝난 다음에 이런 지식이나 식행동이 변화됐는지 어떤 기준이, 비교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교육 시작 전에 하는 거죠. 교육 후에 관련된 지식 태도의 수준을 재검사하여 사전검사 수준이랑 비교해요. 그래서 교육 실행에 의한 변화 정도 파악이 가능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만 경과가 된 다음에만 알 수 있는 게 식행동에 대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이거 알아보는 거. 이런 거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행동, 건강상태 조사 이런 거는 수업 직후에는 못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대상 진단, 영양교육의 요구 진단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법, 시범, 연구법, 만드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줬다라고 했으니까 방법, 시범, 연구법 내지는 시연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C가 안 된다. 식행동 변화는 영양교육이 끝나고 교육 내용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일정 기간 경과 후 확인이 가능하므로 수업 직후 실시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유도 설명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는 1점, 1점, 2점. C를 찾는 거, 그 다음에 설명 각각 1점씩 채점을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 자료를 보고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청소년 가공식품 섭취율이 높아졌다라는 기사죠.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통계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남녀 학생이 모두 패스트푸드 섭취가 증가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패스트푸드에는 에너지당, 포화지방, 나트륨 등이 많이 들어있어 뭐 섭취 조절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 A사 햄버거를 세트로 감자튀김까지 섭취했을 때 에너지 1020kg, 당 10g, 포화지방 6g, 나트륨 2250mg을 섭취하게 된다. 이때 패스트푸드 조리에 경화유를 사용하면은 트랜스 지방까지도 섭취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 될 수 있는데 에너지 필요 추정량 2700kcal인 18세 남학생인 경우 트랜스 지방산은 몇 mg 미만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 계산 문제 있었죠. 또한 탄산음료에는 당분으로 이루어진 에너지 외에 다른 영양소가 부족하고 탄산음료 제조 과정에 첨가되는 인산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작성 방법 보시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제시한 9에서 64세 충분 섭취량 대비 밑줄친 기억의 비율을 숫자로 써라. 나트륨이죠. 나트륨 충분 섭취량은 얼추 아시죠? 대부분이 1500이었어요. 그리고 만성질환 유형감소 섭취량이 성인 기준에서 2300이었고 그래서 1500 충분 섭취량이라고 했으니까 1500mg 요거 알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나트륨 2250mg 곱하기 100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150%죠. 150%. 자,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 몇 그램 미만으로 섭취를 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보면은 트랜스 지방의 경우에는 에너지 그 필요 추정량, 그러니까 섭취 에너지량의 1% 미만으로 섭취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안 먹으면 더 좋고 맥시멈 1%는 넘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1% 미만이니까 2700kcal의 1%예요. 0.01 해가지고 27kcal가 나오고 그램으로 환산을 해야죠. 쟤도 지방이니까 1g당 9kcal예요. 그래서 9kcal per gram 해가지고 답이 3g이 나오면 돼요. 자, 그래서 밑줄진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근거해서 니은에 해당하는 수치를 계산식도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산식 요거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줄진 디귿의 기전을 호르몬 명칭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디귿이 뭐냐면 인산을 과하게 섭취할 경우 뼈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호르몬, 저 호르몬 뭐예요? 부갑상선 호르몬이죠. 저거 비슷한 게 모의고사에서는 제가 신장 질환 파트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신장 질환 있는 사람이 뼈가 안 좋아지는 이유를 설명을 해라. 그래서 인산이 배설이 안 되고 혈중에 인산이 높아지고 부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부갑상선 호르몬에 의한 뼈에서의 그 탈무기질화가 과도하기 때문이라는 게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응용을 해서 쓰셨으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줄신 디귿의 디귿의 기전
자, 인산 섭취가 많았을 때 혈중의 인산 농도가 증가하죠. 혈중의 인산의 농도가 증가해요. 그러면 인의 농도가 증가해요. 그러면은 부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될 거고, 얘가 하는 역할이 이제 신장에서의 역할이 있고 뼈에서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신장 질환 있는 사람은 이 작용은 별로 못하죠. 근데 지금은 청소년이라고 했으니까 신장이랑 뼈에서의 작용이 있는데, 신장에서는 인이 많으니 인을 배설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얘가 신장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비타민 D 활성이죠. D 활성. 요거까지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비타민 D가 활성이 된다. 그리고 뼈에서 용출이 된다. 무기질, 탈무기질화. 무기질이 용출이 되는데, 탈무기질. 그래서 칼슘이라거나 인 같은 것들이 뼈에서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비타민 D가 활성이 되면은 칼슘이나 인의 흡수율이 증가하죠. 장에서의 흡수율이 증가해요. 근데 인이 많은데 인을 흡수하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골세포에서 요놈이 분비된다 그랬죠. 섬유모세포 성장인자라고 하는 거, 요게 분비가 돼서 얘가 이거 막는다 그랬어요. 이걸 막는다. 그래서 흡수가 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작용을 옆에서 해요. 누군가가 옆에서 해줘요. 네. 자, 그래서 인의 혈중 농도가 높았을 때, 지금 호르몬스라고 했으니까 이 호르몬은 부갑상선 호르몬을 쓰시면 될 거고, 부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뼈에서 탈무기질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을 보시면 150%, 그 다음에 요식 들어가서 3g 쓰시면 되고, 인산의 과다 섭취로 혈중의 인산 농도가 상승하면 부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고, 부갑상선 호르몬에 의해 뼈의 탈무기질화가 증가하면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거만 쓰시면 돼요. 요거만. 점수는 1점, 2점 이렇게 갈까요? 1점, 1점, 2점, 1점, 2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 계산식까지 해가지고 이게 2점, 1점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11번. 가는 일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 나는 일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저혈당이 대처법에 관한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일형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 해가지고 이게 잘라줘야 맞는 거죠. 네, 혈당 관리. 그래서 일형 당뇨 환자의 경우 철저한 혈당 조절은 저혈당 등 당뇨병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혈당 조절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당화혈색소를 써요. 일형 당뇨 환자의 당화혈색소 조절 목표는 기억에 들어가는 게 7%예요. 7%. 그래서 보통 일형 당뇨는 7%고, 2형 당뇨의 경우에는 6.5%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단을 내릴 때는 6.5% 넘어가면은 당뇨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요. 보통 5.7에서 6.5 미만이면은 요거는 이제 당뇨 전 단계라고 보고, 6.5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당뇨라고 진단을 내리고, 이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거는 당뇨 진단 기준으로 많이 쓰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관리를 잘 하는지, 장기적으로 관리를 잘 했는지, 그거 점검할 때,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점검할 때 많이 사용을 하긴 해요. 근데 뭐 진단 기준에도 당화혈색소가 들어가긴 하지만, 주로 당뇨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혈당 관리를 잘 하고 있나, 그거 체크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일형 당뇨 있는 사람은 혈중에 당화혈색소가 7% 미만인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2형 당뇨는 6.5%인 것을 목표로 해서 6.5% 미만인 것을 목표로 해서 혈당 관리를 하죠. 자, 그 다음에 1형 당뇨 환자를 위한 저혈당 대처법이에요. 저혈당 발생 시의 순서예요. 혈당이 70mg/dL 미만이 확인이 되면은 단순당을 섭취를 시키죠. 단순당. 그리고 15분 휴식을 하고 나서 혈당을 측정을 해요. 그래도 계속 혈당이 낮다. 그러면은 단순당을 다시 한번 먹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혈당 증상 발생 시 섭취 가능한 단순당 함유식품 해가지고 설탕이나 꿀 1숟가락, 요구르트 1개, 사탕 3, 4개, 주스 또는 청량음료 4 내지 3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문제 보시면, 자, 의식이 없는 경우 음식 섭취를, 이거는 이제 뒤에, 문제 마주,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의식이 없는 경우에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식사가 어렵다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포함된 간식을 섭취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혈당이 이제 유지가 되면은 다시 저혈당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밥을 먹게 하는데, 식사가 어려우면은 그냥 간식 위주로라도 좀 일단 먹이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밀크 초콜릿은 피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작성 방법. 기억에 해당하는 수치를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 진료지침 2023에 근거해서 써라. 이제는 식사요법을 교재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이런 학회를 뒤져가지고 진료지침을 봐야 되나 봐요.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수치가 아까 7%라 그랬죠? 7%. 자, 미줄신 니은의 호르몬 사용을 제외한 대처법을 써라. 니은이 뭐였냐면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을 경우에 대처법을 호르몬 사용을 제외해라. 이때 호르몬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글루카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혈당이 왔을 때 이 빠르게 혈당을 높이기 위해서 당신생을 당신생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글루카곤을 투여하기도 해요. 근데 글루카곤 투여하는 거 말고 의식이 없으니 먹지는 못하니까 뭐예요? 정맥 주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맥으로 포도당을 주사하면 돼요. 포도당을 주사한다. 근데 구체적인 양은 15에서 20g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미줄친 디귿의 이유를 영양소 포함해서 서술해라. 초콜릿 주지 않는다. 저혈당이 있을 경우에 초콜릿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던 것 같긴 한데, 초콜릿의 경우에는 뭐예요? 이거 카카오 버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있어요. 지방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던가요? 지방은 위에 오래 음식을 머무르게 한다. 뭐 하부식도 관략근도 이완시킨다. 그리고 장에 내려가면 장을 자극한다. 뭐 이런 얘기를 뭉쳐서 식이요법 시간에 했었는데, 이 지방이 있기 때문에 위에 오래 머물러요. 빨리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혈당을 빨리 올려야 되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적당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영양소는 이제 지방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하고 관련해서 서술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은 아까 7%, 그 다음에 의식이 없을 때는 15 내지 20g의 포도당을 1 내지 3분에 걸쳐서 정맥주사한다. 그러니까 정맥주사한다. 포도당을 정맥주사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초콜릿에는 지방이 함유되어 있어. 위에 오래 정체되므로 흡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저혈당 증상 시 대처에 부적합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방이 있어서 빨리 안 내려가니까 혈당을 빨리 못 올려준다. 그러니까 부적합하다. 이런 내용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026년도 시험 기출문제를 확인을 해봤어요. 1년 동안 거의 긴 시간 공부를 하셨는데, 공부하신 것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